자, 이번에는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짜는지 다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평가는 이제 학습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루브릭을 포함해야 된다라고까지만 했는데 사실 평가도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제 그림을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게 How much are you worth? 이게 평가가 이게 각각 이게 얼마나 worth한지 다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평가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평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평가에 대한 확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설명할 것들 평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terminology, term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영어로 이제 measurement라고도 많이 하고 assessment, evaluation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보통 이제 혼돈돼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각 term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마도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measurement, measure한다라고 했을 땐 보통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measure한다. 뭔가 측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이나 이때 많이 쓰는 거죠. 측정하는 거. 이거는 얼마나 큰지, 긴지, 무거운지, 이게 얼마나 부피가 큰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거를 measure하는 거를 이제 measurement라고 하는 거예요. measurement. 근데 assessment는 뭐냐? assessment는 이 measure를 하는데 which information is obtained relative to some non-objective or goal 해서 이게 테스트,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평가 테스트를 다 assessment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어떻게 측정할, 피지컬리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을 평가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assessment. 측정은 측정하는 건데 여러분의 지식은 자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통해서 assess 하는 거죠. 이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피지컬 형태가 아닌 지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assessment라고 쓴다. 자, 그럼 evaluation은 무엇이냐? 이거 둘 다 뭔가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physical attribute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non-physical인 거죠.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assessment다. 그럼 evaluation은 뭐냐? 측정을 하게 되면 assessment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자, 한 학생이 점수를 받았는데 수학 점수 70점, 그다음에 과학 점수 85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느 과목을 더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학 85점? 이게 더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균 점수가 수학은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아까 70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85점이에요. 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85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밸류에이션 할 때 과학은 그레이드로 학점으로 치면 B 뭐 그렇게 나오겠죠. 평균 점수니까. 근데 수학은 평균이 30점인데 뭐 한 70점 맞으면 A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evaluation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나와요. 이것도 얼마나 온도 32도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넘버고 그 측정하는 거는 그 32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evaluation 하는 거죠. evaluation은 우리 assessment, 그다음에 evaluation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걸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면 똑같습니다. 예, measurement는
측정하는 거고,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피지컬 하지 않은 걸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이밸류에이션이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할 게 이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Why we do assess. 우리가 어세스먼트 평가를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언제, when,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정해지면 그 다음엔 how,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처음부터 why, 우리가 평가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비교사잖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학생들을 평가한다. 왜 해야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평가를 해야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 평가를 하는 게 학생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혹시 학생들의 점수가 교사들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학생들의 점수가 교사들한테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교사가 수업을 잘하면 학생들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모자라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수업이 모자랐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있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교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 교사들을 위해서는 우선은 이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학습 목표를 다 정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평가했더니만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면 학습 목표가 안 이루어진 거겠죠.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이제 다음 수업을 수정하고 플랜을 잡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학생들이 지금 그 성취도가 얼마인지를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교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학생들한테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수가 얼마다 해서 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항상 중간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 학생들에게 고를 세팅할 수 있도록 그 점수 평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년의 형성평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게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죠. 점점 더 올라가는지 계속 그대로인지 점점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학습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가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 평가는 언제 해야 되죠? 아까 얘기할 때 보면 항상 평가가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학습 지도안 얘기할 때도 평가가 맨 마지막에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항상 전체적으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유닛으로 보면은 단원으로 보면 단원 전, 단원 중, 단원 후 항상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수업이나 또는 유닛 아니면 커리큘럼 자체 전체 이게 1년이 되겠죠. 이게 전에 하는 거를 다이그노스틱 진단평가라고 하고 포메티브 형성평가는 ongoing 계속 수업 중간에 하는 거고요. 아니면 각각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평가. 그 다음에 summative assessment 이거는 총괄평가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차시 수업이 끝났을 때 평가를 총괄평가라고는 안 하고요. 보통 유닛 몇 주가 끝나고 나서 내지는 한 학기 내지는 1년이 끝나고 나서 하는 평가를 summative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진단평가는 왜 하죠? 학생들이 지금 이 배울 단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선개념을 조사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형성평가는 지금 학생들이 현재 얼마나 아는지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다 끝나고 나서 얼마를 아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진단평가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딱 보고 아, 학생들이 이런 건 좀 안 해? 이런 건 아예 모르네?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수업 지도안을 짤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이게 제일 큰 특징이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뭘 더 알아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더 중요한 거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계속 중간중간 계속 평가잖아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고 이건 미국에서 잘하는 거죠.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숙제를 줘요. 숙제가 일종의 또 평가잖아요. 아니면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뭐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늘 그걸 확인하고 그걸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제일 좋은 점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럼 학생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점점 자기의 지식이나 아니면 프랙티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총괄평가는 보통 우리가 피드백을 안 줘요. 끝나면 끝인 거죠. 당신은 지금 이 정도의 어치브먼트 레벨이다라는 것을 딱 하고는 이제 끝납니다. 이게 총괄평가입니다. 자, 대충 이제 아시겠죠? 자, 평가 언제 하는가? 늘 수시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단계를 나누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총괄평가는 보통 마지막 학점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총괄평가는 마지막 그걸 해가지고 수준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 평가를 해야 된다. 무엇을 평가할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똑같았으면 좋겠는데요. 뭐에 달려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 또 유닛 우리 총괄평가를 한다 그러면 서메리브 어세스먼트를 한다 그러면 유닛 목표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평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학습 목표 일관성을 둬야 되는데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해요? 다 커버를 해야죠. 뭘 커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난리지를 커버해야 되고 NGSS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다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코어 아이디어도 커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커링 컨셉도 커버를 해야 되고 보통 난리지 지식적인 거 컨텐츠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이제 objectives가 instructional objectives 학습 목표가 블룸의 텍사노미로 봤을 때 분류로 봤을 때 되게 low level 막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 뭐 이런 쪽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low level이죠. factual knowledge에 포커스를 맞추면 평가도 이렇게 갈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개념 학습 그 블룸스 텍사노미로 하면 이제 upper level 쪽으로 가게 되면은 apply 하는 거라든지 argument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conceptual understanding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자, 이 코어 아이디어나 크로스 커링 컨셉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factual knowledge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ravity. 자, 중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 학습 목표가 이렇게 되게 low 레벨로 돼 있으면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a person drops a ball. 볼을 떨어뜨렸을 때 그게 어디예요? 땅에 떨어진다. What do you call the force? 그 힘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건 뭐라고 불러요? 학생들이? Gravity, 중력, 따라, 예,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choose appropriate definition of gravity 하게 되면 맞는 definition, 정의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force with which earth is pulling on the object. the earth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아니면 the force by which objects attract one another. 아니면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efinition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애들이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맞췄다고 이 학생이 과연 중력에 대해서 잘 알까?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자, 요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병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고 하나는 뚜껑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랩을 했어요. 이렇게 쭉 트랩을 해가지고 병을 딱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업사이드 다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뚜껑이 닫혀져 있는 뚜껑이 닫혀져 있는 병, 뚜껑이 열려 있는 병 속에 있는 이 물은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factual knowledge를 묻는 평가에서는 이런 힘을 뭐라고 하죠? 하면 gravity, 중력 이렇게 똑바로 잘 아는데 이런 평가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물이 밑으로 쏟아져요 라고 하게 되면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예시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넘버 2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factual knowledge도 물어봐야죠. 이 힘에 대해서 이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중력이라고도 알지만 개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딱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죠? 무슨 힘 때문이에요? 하면 전부 다 중력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데 왜 그렇죠? 중력이 뭐죠?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중력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나 그게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가할 때 우리가 개념을 평가하고 할 때는 팩추얼 knowledge만 아니라 개념적인 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 위에서 사람이 공을 들고 있어요.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그럼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왜요? 중력 때문이요 라고 다 얘기는 하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볼 여기 갖고 있고 2번, 3번. 자, 세 사람이 동시에 볼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막 다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지구가 이제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구멍이 홀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을 딱 떨어뜨렸다. 어떻게 될까? 지구의 가운데 드릴을 뚫어서 구멍이 생겼다고 치자라는 가정하에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쑥 밑으로 떨어져요 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도 왔다 갔다 하다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평가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어떤 걸 평가에 따라서. 자, 아까는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했죠. 이제 disciplinary core idea하고 cross cutting concepts 이런 것들은 개념 쪽인데 이번엔 practice를 평가도 해야 되겠죠. 평가할 때 개념만 평가할 게 아니라 NGSS에서는 디멘션을 3개 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를 보게 되면 8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또 이제 작게는 우리 탐구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관찰하는 거, 추론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런 세세한 것도 사실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1학년, 2학년 이런 거 자, 과학적으로 우리 관찰을 할 때는 뭐요? 센스, 우리 감각을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관찰을 적어봐라. 그래서 어떤 감각을 사용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qualitative observation하고 quantitative observation 해가지고 before, during, after 실험 before, during, after 해가지고 한번 observation을 적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관찰 사항을. 그때 이제 qualitatively, quantitatively 다 잘 적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아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이죠. 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우선은 학습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 영역을 나누면 knowledge 영역하고 practice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게 되면 단답형이라든지 short answer, true and false, 그 다음에 matchi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보게 되면 보통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거를 선택하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잘 보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게 multiple choice고요. 그 다음에 이게 short answer, 그 다음에 true, false, 맞느냐 틀리냐 OX 문제고, 그 다음에 matching은 이게 선 그어서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다음 중 곤충인 것은 1번 거미, 2번 지렁이, 3번 문어, 4번 나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게 정답입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 헷갈려 해요. 미국 학생들 저 과학 지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미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또 이제 나비가 곤충인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트래디셔널 방법인데 이거 한번 평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세요. 자, 다 풀어봤죠? 자,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뭐 이거 빼고는 주어진 그 초이스에다가 보통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다. 장점이 뭘까요? 전통적인 방식. 지금 이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일 간단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정말 쉽습니다. 이런 문제 내기가. 그리고 점수를 주기가 되게 쉬워요. 보통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전통적인 방식을 객관적이라고 해요. 멀티플 초이스. 멀티플 초이스 있어가지고 거기서 1번이 정답이면 1번 뭐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갖고 다양한 범위에 있는 거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럼 분명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1번에서 답을 맞았어요. 근데 왜 1번을 찍었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잘 알기 때문에 정답 1번에서 맞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찍었는지 아니면 다른 5개념이 있는데도 그거 1번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전통적인 방식은 뭐에 좋냐 그러면 블룸스 텍사노미로 봤을 때 되게 low level, 이게 knowledge, 그 다음에 comprehension 이런 low level이었을 때 평가하기가 좋지, 위에 논쟁하는 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방식으로 물론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스킬을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는 거 그거를 평가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도 살짝 잘 맞지가 않는다.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세요? 가끔은 저희 학생들,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I ha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의 한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방식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활용하는 방식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대안평가, 얼터네이티브 어세스먼트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크리에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이걸 학생들을 이게 추주하는 거죠. 이게 뽑는 건데 이게 대안 어세스먼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쓰게 하고 만들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에세이는 저널을 쓴다거나 수행평가 하는 거, 아니면 오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라든지 전시하는 거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사이언스 페어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하고 그걸 발표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을. 그래서 이런 평가 방식이 대안평가고, 여러분들이 전통 방식과 대안 평가 방식을 어떻게 골고루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함에 있어 가지고 거의 평가를 늘 하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학교 세팅이 아니라 사회를 살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답형이라든지 그 멀티플 초이스 이런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 보고 결과물을 보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게 이런 수행평가라든지 뭐 쓰는 거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대안평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거를 아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하나의 예로 제가 사이언스 저널,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저널을 많이 쓰게 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저널이 왜 좋냐? 뭐 간단히 이제 몇 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써보라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프로세스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툴이 이게 저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널이 단지 학생들하고 하면 띵킹을 많이 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쓴 걸 읽어보면은 그걸 이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터러시 스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 쓰는 거, 읽는 거 이런 스킬들을 미국에선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수업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읽고 쓰기, 그 다음에 수학이 중심이고 과학도 점점 밀려나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도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또 과학과 관련된 거에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수업이 대체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 리터러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저널이 과학을 커버하면서 또 리터러시 스킬을 향상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ifferentiated learning인데 이 저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 못 쓰는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별 학습을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가서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되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저널을 쓰게 해서 자기가 아는 단어,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사이언스 저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 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과학을 가르쳤을 때 한번 사이언스 저널을 사이언스 노트 또는 사이언스 저널을 활용해 보는 방법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게 평가, 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라고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